안녕하세요. 남자 보는 눈은 최악이었지만 그놈으로 인해 소중한 3명과의 인연을 얻은 40대 여자입니다. 인사말이 말해주듯 저는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혼한 사람들이 그러했듯 제 이혼 과정 또한 순탄치 않았죠. 하지만 지금 제 삶에 대한 만족도는 그 과정을 감내한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높답니다. 저는 결혼에 실패했을 뿐이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저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저를 괴롭게 만들었던 전 남편에게 속 시원한 복수를 했는데요. 그건 바로 제 시숙의 아내였던 형님 덕분이에요. 저는 그 형님과의 인연과 너무도 감사했던 당시 형님의 도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소방관이었던 아빠와 둘이 살았어요. 엄마는 오랜 기간 겪어온 아빠와의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한 후 오빠만 데리고 집을 나가셨죠. 어른이 될 때까진 엄마와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대학을 졸업할 쯤엔 그마저도 끊기고 말았습니다. 재혼을 한 엄마가 저와 아빠와의 교류를 더는 바라지 않았거든요. 원래도 친하지 않았던 오빠와는 더 일찍부터 교류가 없었고요. 아빠는 엄마 몸만큼의 애정까지 제게 듬뿍 주려고 노력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아빠마저 제 나이 30에 그만 화재 현장에서 순직을 하시고 말았죠. 실컷 힘들어해도 돼.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엄마 오빠는 조문을 오긴 했지만 온 지 5분도 되지 않아 금세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그렇게 홀로 상주 노릇을 해야 했던 제 옆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3살 많은 남편은 지인의 소개로 인연을 맺은 뒤 사귄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헬스 트레이너였는데 듬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크게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3년이나 연애한 후 결혼을 했어도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던 부모님을 보고 자란 터라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빠의 발인 때까지 제 곁을 지켜준 남편에게 감동해 저는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나이 31에 유부녀가 되었죠. 지방 소도시에 사시던 시부모님은 가부장적인 분들이셨습니다. 특히 시모는 아들들이 주방에 들어오면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줄 아는 분이셨어요. 첫 명절날 아들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는 시모를 보고 놀란 제게 저보다 2년 먼저 결혼한 시숙의 아내인 형님이 이렇게 말해주시더군요. 그래서 3남매 중 막내 나가씨는 20살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한 후엔 시댁에 잘 안 내려왔대. 지금도 명절에만 잠깐씩 얼굴을 비추지 평소엔 어머님 아버님 생신에도 안 와. 어릴 때부터 오빠들이랑 차별을 너무 많이 당해서 이 집이 싫대. 이번 명절엔 회사 일이 바쁘다고 아예 안 내려온다잖아. 그럼 형님은 여태 어머님이랑 두 분이서 제사 음식을 다 하셨던 거예요? 처음엔 그랬는데 1년 지나니까 어머님도 나한테 이것저것 시키시기만 하시지 본인은 잘 안 하려고 하시더라. 어머님 식당 하시잖아. 평소에 하도 음식을 했더니 본인은 지겨우시다면서 말이야. 그래서 가끔 가족 모임 있을 때도 음식하고 설거지는 거의 다 나 혼자서 다 했어. 세상에, 안 힘드셨어요? 그럼 아주버님은요? 형님은 맞벌이임에도 불구하고 시숙이 집에서도 집안일은 잘 하지 않는 사람이라며 머쓱하게 웃으시더군요. 결혼 전엔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는데 이미 딸까지 낳고 사는 마당에 어쩌겠냐고 하며 그냥 사신다더군요. 아무튼 난 동서가 와서 너무 기뻐. 내 말 때 절대 오해하지 마. 동서도 나처럼 이렇게 주방순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그저 같은 입장에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좋다는 거야. 난 외동딸이라 자매 있는 친구들이 항상 부러웠는데 동서랑은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형님은 제게 말하며 배시시 웃으셨어요. 형님은 웃음이 참 해님처럼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 또한 형제라곤 있으나 마나한 오빠뿐이었던지라 마치 자매가 생긴 것 같아 좋다던 형님의 말이 참 고마웠죠. 형님은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어떻게 형님 혼자 음식과 설거지 등
그 많은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시모는 정말로 이래라 저래라 시키기만 할 뿐 통 음식을 거들지 않았고 시부와 시숙 그리고 남편은 거실에 퍼질러 누워 TV 보기만 바빴는데요. 그렇게 첫 명절날 형님과 둘이 실컷 고생을 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남편과 대판 싸움을 벌였습니다. 때문에 그 뒤로 남편은 시모와 시부가 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눈치를 보며 조금씩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죠. 남편이 일을 하자 시숙까지 눈치가 보였는지 깨작깨작 일을 거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형님은 굉장히 즐거워하셨어요. 물론 시부와 시모는 저와 형님만 잡아먹을 듯 노려보셨지만은요. 그 때문인지 형님은 저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마음이 잘 맞았던 우린 따로 만나 밥도 먹고 가끔 술도 마시며 자매처럼 가깝게 지냈죠. 그런데 제가 결혼한 지 6년이 지난 어느 날 시댁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형님이 시숙과 이혼을 하겠다고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바람 피웠어요, 어머님. 회사 격리랑 눈이 맞아서 아주 원룸에 딴살림까지 차렸더라고요. 저 남편이랑 그 여자한테까지도 위자료 소송 걸었어요. 애는 제가 데리고 갈 거예요. 바람 피운 남편한테 애를 맡길 수는 없으니까요. 뭐야? 야, 너 참 독하다.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도 한두 번 피울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았다고 이혼을 해? 이혼이 네 집 개 이름이냐? 여자는 다 참고 사는 거야. 나 때는 다 그렇게 살았어. 어머님, 저 사람 제가 그 여자 찾아가니까 왜 자기 망신을 시키냐고 제 뺨까지 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남편으로 두고 살아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해요. 뺨 몇 대 맞았다고 달리? 달어?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참으면 되지. 왜 온 동네방네 소문을 내? 남편 망신시키면 아내인 네 얼굴도 먹칠되는 일인 걸 왜 몰라? 바람나서 형님의 뺨까지 친 시숙이건만 시모는 끝까지 형님에게 이혼을 물으라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더군요. 시부는 형님을 무슨 집아 말아먹은 역적대하듯 노려보고 있었죠. 결국 형님은 이혼을 했지만 그때 일로 전 시부모님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전 이혼 후 조카와 새 터전을 잡으려는 형님에게 남편 몰래 500만 원을 건넸어요. 많이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형님. 이 이상은 남편 모르게 마련할 수가 없어서요. 고마워, 동서. 내가 당장은 애랑 먹고 사느라 갚지 못하겠지만 이 돈은 언젠가 꼭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아니에요. 아주 나중에 형님 여유 되실 때 갚으세요. 안 갚으시면 더 좋고요. 형님, 우리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내는 거예요. 아셨죠? 저 때문에 아주버님 생각이 나서 괴로우면 안 하셔도 되지만 형님 안부를 알아야 제가 계속 형님을 돕죠. 동서랑 나는 자매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어떻게 동서와 연락을 끊겠어? 대신 불편하니까 서방님 모르게 우리 연락하고 지내자. 부디 잘 지내, 동서. 이후 저와 형님은 남편 모르게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편 저를 보기만 하면 시모는 형님의 욕을 해댔고 저는 점점 시댁을 향한 발길이 뜸해졌어요. 시누이 또한 그 일로 정이 떨어졌는지 아예 시댁의 발길을 끊어버리더군요. 남편은 시숙이 잘했다고 생각진 않았지만 전과 달라진 제 시댁에 대한 태도에 가끔씩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당신이 한 발 양보해드리면 안 돼? 우리 부모님 노년에 아들하고 손주들 얼굴도 자주 못 본다고 얼마나 울상이신데. 나는 더는 어머님 입에서 나오는 형님 욕 못 듣겠어. 나 형님 두둔하다가 당신 어머니한테 머리털까지 뜯길 뻔한 거 몰라? 거기다 당신이 가서 앉아만 있어달라고 하도 부탁해서 어머니 말씀 듣기만 했더니 사람 말 무시하냐고 또 얼마나 성하셨는데 결국 자신 말씀에 동조해달란 뜻인데 난 형님 욕하기 싫어. 그리고 당신 혼자 애들 데리고 가라니까. 안 가는 건 당신인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혼자 애 둘을 어떻게 케어해? 애들은 엄마가 돌봐야지. 내가 당신이 이래서
큰애를 늦게 낳은 거야. 정작 자기가 애들 돌볼 생각은 안 하면서 애 갖고 싶다 타령만 해댔으니까. 아무튼 당신이 애들 돌보기 귀찮다는 이유로 나까지 시댁에 끌고 갈 생각은 하지도 마. 난 지금처럼 명절하고 두 분 생신에만 찾아뵈면서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살 거니까. 제가 자주 찾아가지 않자 시모는 제게 전화를 걸어 같은 서울에 사는 시숙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라는 둥, 가서 집 청소 좀 해놓으라는 등의 요구를 해대더군요. 사이가 좋아도 일하랴 육아하랴 바빠서 갈까 말까 한 와중에 제가 시숙이 뭐가 예쁘다고 그런 걸 해준답니까? 이미 시숙은 바람났던 그 여자와 동거까지 하고 있는 모양인데 대체 제가 왜요? 안 그렇습니까? 시모가 그럴수록 저는 더욱 시댁과 멀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에 불만을 품은 남편과도 점점 사이가 소원해졌죠. 하지만 우리 사이엔 아들이 둘이나 있었기에 저는 남편과 허울뿐인 부부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습니다. 남편이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기에 이런 일로 이혼을 하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아빠의 장례식장에서 저보다 더 가슴 아프게 울어주던 남편의 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하지만 차라리 못 볼 꼴 볼 꼴 다 보기 전에 저는 그때 이혼을 하는 게 맞았던 겁니다. 결혼한 지 8년 차가 조금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당시 남편은 자기 헬스장을 차려 운영하고 있었는데 힘들다며 주말엔 자주 집에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잠만 자느라 애들과 놀아주진 않았지만 시숙처럼 어디 가서 딴짓할 염려는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남편은 주말마다 외출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주말 하루만 외출했던 남편은 점점 주말 이틀뿐 아니라 평일에도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당신 형처럼 바람이라도 났어?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자꾸 술 마시고 밖을 쏘다녀? 확인해보니까 당신 요새 생활비 통장에도 돈 안 넣고 있었더라? 그냥 요새 헬스장 사정이 좀 어려워서 그래. 그래서 주말에도 일 나가고 속상해서 형들 만나서 술도 좀 마셨다. 당신 이러니까 내가 집에 마음을 못 붙이고 형들한테 위로받고 다니는 거야. 남편은 따지고 드는 제게 오히려 역정을 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말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됐죠. 어느 주말 여느 때와 같이 술이 진탕 취해서 들어온 남편의 잠바를 벗기다 발견하고 말았거든요. 남편의 안주머니에 반으로 접혀 들어있던 경마 잡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전 남편을 깨워 잡지를 남편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당신 이거 뭐야? 당신 요즘 이거 하느라 밖으로 놔둔 거야? 이게 당신이 헬스장 어려워서 한다던 헬스장 일이야? 당신 이것 때문에 생활비도 못 내고 있는 거지?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 무슨 불법 도박이야? 사람을 뭐로 보고? 그냥 취미로 몇 번 해본 거야. 왜 이렇게 바가지 긁어? 헬스장 어려워서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해본 거라고. 왜 남의 주머니 뒤져? 내놔. 남편은 굉장히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몇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제가 남편의 표정 하나 못 읽겠습니까? 저렇게 심하게 말까지 더듬는데요. 남편은 분명 도박에 빠져 있는 게 분명했어요. 이후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밖으로만 나돌았고 집에 들어올 땐 자주 술에 취해 있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과 계속해서 마찰을 빚었는데 나중엔 남편은 술에 취하면 자기 분을 못 이기고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기까지 했어요. 물건 좀 그만 던져. 애들 겁먹은 거 안 보여? 왜 엄한 데서 돈 잃고 집에서 아프리야? 여보, 이제 그만해. 내가 참아주는데도 한계가 있어. 당신 애들 아빠잖아. 아빠로서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다시 헬스장 일에만 매진해. 이미 늦었어. 나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어마어마하게 받았어. 지금 대출금도 제때 상환 못해서 신용 불량자 돌판이라고. 그래, 말 나온 김에 당신 대출 좀 받아서 줄래? 대출금이라도 일단 갚아야 할 거 아니야. 담보대출? 이 화상아. 내가 못 살아 정말.
잔금도 아직 다 못 치른 이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고?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 부모님 돈이 1억이나 들어간 내 명의 집인데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내가 당신 허락까지 받아야 돼? 그래서 돈 줄 거야, 안 줄 거야? 당신이 나한테 돈 안 주잖아? 그럼 그냥 이 집 다 같이 날리는 거야. 당신만 손해라고. 그러니까 나 대출 좀 받아줘. 어? 못 줘. 도박에 미친 사람이 돈 생기면 대출금을 갚겠어? 그 돈 가지고 또 도박하러 가겠지. 당신이 뭘 알아? 나 잘 될 땐 한 방으로 20배까지 벌어본 사람이야. 여보, 정직하게 돈 벌어서 어느 세월에 돈 다 갚겠어. 한 방 노리는 게 답이라니까. 아, 답답해. 내놓으라고. 물건 던지지 말라고 했지. 그 한 방 노리다가 당신이 한 방에 훅 갔는데 무슨 한 방 타령이야. 안 돼. 그냥 이참에 집 날리고 우리 갈라서. 나 더 이상은 당신 이런 행동 못 참아주겠어. 애들한테 아빠 노릇도 못하고 생활비도 안 가져다 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몰래 대출까지? 나 어머님 아버님이 아무리 싫어도 참았고 당신 도박에 빠진 거 알고서도 2년이나 당신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근데 당신은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긴커녕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네. 우리 10년간 한 결혼 생활 이젠 청산하자. 우리 인연은 그냥 여기까지인 걸로 해. 나랑 이혼하고 나서 신용불량자가 되든 어디서 또 빚을 지든 당신 마음대로 해. 계속해서 자기 분을 못 이기고 물건을 던지다 마지막엔 유리컵까지 벽에 던져 깨뜨리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인내심의 한계가 무너졌습니다. 빚도 빚이거니와 언젠간 저 깨진 유리컵이 저와 애들이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순간 제 눈에 별이 보이더군요. 아! 당신 뭐 하는 거야? 진짜 갈 때까지 가기로 작정했어? 갈 때까지 간 건 당신이지. 어디 여자 입에서 먼저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이래서 우리 아버지가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줘야 한다고 말했구나. 너 그동안 내가 말 잘 듣고 오냐오냐 해주니까 서방이 아주 물러 보이지? 이혼하자는 제 말에 눈이 돌아간 남편은 저에게 주먹을 날리더군요.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진 저에게 손발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죠.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고통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7살, 5살이던 우리 아들들이 그런 제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 엄마한테 그러지 마요. 엄마 아파요. 얘들아, 얼른 방으로 들어가. 얼른, 엄만 괜찮으니까 어서. 애새끼들이 왜 징징대고 난리야? 듣기 싫게. 너희도 너네 엄마 꼴 놔볼래? 애들한테 손대기만 해봐. 그때 내가 당신 절대 가만 안 놔둬. 너희 얼른 들어가라니까. 엄마 말 안 들을래? 뭐? 가만 안 놔둬? 이게 진짜 미쳤구나. 그래. 너 오늘 제대로 날 한번 잡자. 애들은 엉엉 울며 방으로 들어갔고 한동안 더 분풀이를 해댄 후에야 남편은 손찌검을 멈추더군요. 그리곤 쓰러져서 펑펑 울고 있는 제게 가래침을 뱉으며 이렇게 말하곤 다시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혼? 부모도 다 돼지 마당에 네가 애를 둘이나 데리고 갈 곳이 어디 있는데? 어디 해볼 거면 해봐. 아까 들었지? 나한테 남은 건 죄다 빚뿐인 거. 네가 재산 분할 받아봤자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형 때처럼 엄마가 내 위자료 내주겠지. 난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너무 공포스러웠습니다. 단지 힘에서 밀린다는 사실만으로 저런 놈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한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죠. 얼른 이 집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남편 말 맞다나 친정도 없는 제가 갈 곳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아빠, 보고 싶어요, 아빠. 너무 외로운 마음에 저는 돌아가신 아빠를 부르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르더군요. 저를 자매라고 말해주던 단 한 사람,
바로 형님 말입니다. 괜히 이혼한 시댁일로 걱정까지 끼치고 싶지 않아 그동안 전 형님에게 남편과의 불화를 숨겨왔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형님 말곤 도저히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0시라는 늦은 시간에 염치를 불구하고 말입니다. 형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동서? 근데 동서 울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괜찮아? 형님의 목소리를 듣자 저는 그만 서름이 터져 엉엉 울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게 자초지정을 듣자마자 형님은 불같이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애들이랑 짐 싸서 우리 집으로 와, 동서. 아니, 짐 싸놓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차 끌고 갈 테니까. 그딴 놈이랑 한시도 같은 집에 있을 필요 없어. 형님의 그 말 한마디가 어찌나 든든한지 조금 전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외로움이 순식간에 사라지더군요. 저는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40분이 넘는 거리를 거의 25분 만에 달려온 형님은 제 손에 들린 짐을 억지로 빼앗아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저와 제 아이들을 차에 태워 자신과 11살 조카 둘이 살고 있던 방 2칸짜리 빌라로 우리를 데려가 주었죠. 조카는 이미 잠에 들어 있었고 놀란 저의 아이들 또한 울다 지쳐 거실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우린 안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내일부터 당분간 동서랑 애들이 우리 딸 방 써. 난 우리 딸이랑 같이 이 방에서 잘게. 세상에, 얼굴 좀 봐. 동서, 내일 당장 병원 가자. 가서 진단서부터 떼자. 무조건 이혼할 거지? 네. 근데 형님, 저 이대로 너무 억울해요. 그놈 말대로 제가 이혼하고 위자료 소송을 걸어도 그놈은 자기 엄마한테 돈 빌려서 저한테 위자료 주면 그만이래요. 어차피 지금 남은 재산도 빚밖에 없다고 자긴 손해볼 거 없다는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저 그놈 정말 가만 안 두고 싶어요. 하다못해 사과라도 받고 싶은데 그놈은 그냥 배째라식이에요. 제 말에 형님은 잠시 고민하더니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그럼 동서, 이렇게 해볼래? 내가 도와줄게. 어떡해요? 사실 나 이혼할 때 그놈 바람난 거 심증만 있고 물증은 없었거든? 그래서 고민하다가 말로만 듣던 흥신소 있지? 그런 데를 알아봐서 돈 주고 의뢰했었어. 그런 데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나요? 너무 무서운 곳일 것 같은데. 물론 그런 데도 있겠지만 난 운 좋게도 괜찮은 사람들을 만났어.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의뢰했더니 나 혼자서는 알아낼 수 없을 것 같던 것들까지 다 알아내주더라고. 그러니까 동서, 그 흥신소에 나랑 같이 가서 서방님, 아니 그놈 뒷조사 한번 의뢰해볼래? 또 모르잖아. 이혼할 때 유리한 새로운 흠들이 발견될지. 그 인간 지금 도박에 미쳐있다며 충분히 뒤구린 일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럴싸한 형님의 말에 저는 단박에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어떻게든 그놈에게 더 큰 엿을 먹여주고 싶다는 일념 하나로 말이죠. 저는 다음 날 회사에 간략하게 사정을 이야기한 뒤 한동안 휴가를 냈어요. 다행히 저희 부장님이 좋으신 분이라 윗선에 제 이야기를 잘해두겠다고 해주시더군요. 뭐하러 형님까지 휴가를 내셨어요? 저 혼자 가도 진짜 괜찮다니까요. 그래도 사람 마음이 그게 아니야. 옆에 누가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다고. 나도 이혼할 때 친정 부모님이 옆에 있어주셔서 정말 든든했어. 동서는 부모님도 형제도 없으니까 내가 동서 친정 대신이야. 정말 감사해요, 형님. 제가 이 은혜는 반드시 갚을게요. 은혜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야. 동서도 예전에 나한테 아무 조건 없이 500만 원을 턱 내줬잖아. 그건 이미 다 갚으셨잖아요. 내가 그땐 형편이 안 돼서 이자를 못 줬잖아. 내가 이자까지 쳐서 꼭 갚는다고 했지? 안 그래도 내가 동서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이번 일로 이자 톡톡히 갚을게.
저는 형님과 함께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저는 무려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죠. 어쩐지 퉁퉁 붓고 아프다 했더니 왼쪽 팔에 금이 갔더라고요. 게다가 얼굴과 몸엔 온통 피투성이었으니 의사도 굉장히 놀라더군요. 그리고 저는 형님과 함께 흥신소를 찾아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날 애들은 감사하게도 형님의 친정 어머니께서 돌봐주셨죠. 혹시 남편이 애들을 데려갈까봐 원래 맡기던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흥신소에서 알려준 남편의 실체는 더더욱 놀라웠어요. 형님 말대로 뒷조사를 의뢰하길 정말 잘했다 싶더군요. 동서 남편 보통이 아니었네. 도박에 미치면 사랑 간땡이가 이렇게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 건가? 그러게요. 헬스장이 어려웠다던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애초에 도박에 빠져서 계속 돈이 없었던 거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자기 헬스장 회원들한테 돈을 빌릴 생각을 하죠? 그것도 유부녀만 골라서요. 이게 다 몇 명이야? 남편은 그동안 헬스장 여회원들에게 접근해 돈을 빌리고 다녔더군요. 액수까진 정확하게 알아내지 못했지만 사람 수가 워낙 많아 액수가 상당할 것 같았죠. 근데 왜 다 유부녀만 꼬신 거야? 흥신소 직원이 유부녀 한 명이랑 남편이 만나서 한 대화를 녹음해 왔는데요. 들어보니 과관이더라고요. 처음엔 같이 바람이라도 놔줄 것처럼 달콤하게 굴다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돈을 뜯어가곤 안 갚았던 모양이에요. 그걸 유부녀가 갚으라고 난리쳤더니 글쎄 꼬우면 고소하라고 자긴 그 유부녀 남편한테 다 폭로하겠다고 겁박하는 거 있죠? 그걸 듣고 흥신소 직원이 남편 헬스장 뒤를 더 캐내서 남편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돈 뜯긴 다른 유부녀들도 죄다 알아냈다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어떻게든 남편을 엿먹이고 싶다고 처음에 말했었더니 그 남편들이 연락처까지 죄다 알아내줬어요. 여자 때리는 놈들은 단단히 혼내줘야 한다면서요. 감사해요, 형님. 형님 덕분에 마음씨 좋은 직원을 만나게 됐어요. 감사하긴 다 동서 복이지. 그리고 동서, 이거 받아. 이게 웬 돈이에요? 흥신소에 의뢰하는 데만 해도 돈 몇백 들었지? 거기다 변호사 선임하려면 수임료까지 내야 하잖아. 거기에 보태. 이게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이야. 아니에요, 형님. 지금껏 도와주신 것만 해도 충분해요. 거기다 저랑 애들한테 잘 곳까지 내주셨잖아요. 그냥 받아도 나도 애 데리고 이혼해보니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더라. 동서가 그때 나한테 해준 말 그대로 해줄게. 아주 나중에 갚거나 아예 안 갚아도 돼. 알았지? 참 감사한 분 아닙니까? 분명 자신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요. 저는 그런 형님의 마음이 고마워 형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죠. 그렇게 변호사를 선임해 저는 이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폭행으로 남편을 고소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돈을 빌려준 유부녀들의 남편들을 한 명씩 전부 찾아가 그들 아내 행동을 전부 까발렸어요. 개중엔 제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든 말든 그쪽 자유예요. 조금만 파보면 진실을 알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어쨌든 저는 이 일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혼을 할 예정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진한 관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서 제가 그쪽 아내분에게까지 위자료 소송을 걸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그쪽과 아내분이 제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해서 빌려준 돈 정도는 받아내실 수 있겠죠? 저는 그 여자들이 하나도 불쌍하지도 또한 그 여자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이미 결혼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제 남편과 헛짓거리를 하다가 그 지경이 된 거니까요. 만약에 남편이 그들에게 사기를 치지 않고 진심이었다면 그들은 제 남편과 분명 해서는 안 될 짓까지도 저질렀겠죠. 며칠 뒤 황당하게도 제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낸 사람은 남편이 아니더군요. 예상하셨나요?
제게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야, 이 회쳐 먹어도 시원찮으려나? 네가 우리 아들 폭행으로 고소했다며? 거기다가 이혼 소송의 위자료 청구까지 했더라? 내가 너 우리 아들한테 대놓고 설거지 시킬 때부터 싹수가 노란 거 알아봤다. 뭐? 전치 4주? 야, 뭐 얼마 주래? 얼마 주면 합의할래? 합의 안 할 건데요. 징역을 살든 벌금을 물든 그놈 이름에 빨간 줄 가게 하는 게 저는 더 좋아서요. 너 이혼이 우습니? 우리 애가 큰애처럼 바람을 피웠어? 뭘 했어? 도박 그것도 어차피 다 게임이야. 그리고 네가 쓸데없이 속상한 애를 도발하니까 걔가 너한테 그런 짓도 한 거 아니야? 걔는 원래 개미 한 마리도 못 잡는 순둥이였다고. 따지고 보면 다 너 때문에 얘가 그랬던 건데 어따 대고 남의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네, 어머님 아들들이 뭘 한들 어머님한테 아들들이 죄인으로 보이겠어요? 그런 부모 아래서 자랐으니 제 남편이나 아주버님이나 인성이 그 모양 그 꼴이죠. 그리고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제 인생을 망친 거예요. 피해자는 엄연히 저라고요. 그래서 너 끝까지 우리 집안 핏줄들까지 데리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냐?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 우리 아들 고소하고 이혼까지 하려거든 알아서 해라. 근데 우리 손주들만은 절대 못 줘. 그걸 왜 어머님이 판단하세요? 그건 법원에서 알아서 잘 판결 내려줄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소송에서 질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저한테 줄 위자료나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그 인간이 바람을 안 피워요? 좀 기다려 보세요. 어머님 아들이 얼마나 찌질한 인간인지 곧 알게 되실 테니까.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올 게 왔구나 싶어 카페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더니 대뜸 울먹이며 제게 애원하더군요. 여보, 나 제발 고소 좀 취하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애들 절대로 못 준다고 했다며. 애들도 다 당신이 데려가. 양육비도 청구해. 대신 위자료 소송도 좀 그만둬 주라. 어? 왜? 위자료야 네 엄마가 대신 내주면 그만이라며. 그리고 나 그렇게 때린 것도 이름에 빨간 줄 갈 거 각오하고 저지른 일 아니야? 내가 왜? 정가 남는 건 괜찮아. 근데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그래. 나 사실 헬스장 회원들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어떻게 알고 회원들 남편들이 한꺼번에 뭉쳐서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헬스장에 쳐들어왔어.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대. 근데 나 이미 그 돈 도박으로 다 날렸단 말이야. 다 합치면 금액이 커서 그땐 나 진짜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몰라. 게다가 그중에 3명은 자기 아내랑 이혼할 거라면서 나한테 위자료까지 청구하겠대.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닌데 무슨 수로 위자료 받겠냐고 따졌는데 나랑 자기 아내들이랑 나눈 문자를 전부 캡처해놨다더라. 그거 그냥 돈 뜯어내려고 잠깐 마음 있어 보이는 척한 건데 그렇게 말하면 사기죄가 되고 진심이었다고 말하면 바람 피운 게 되고 나 진짜 환장하겠어. 근데 나도 지금 가진 것 빚밖에 없는 마당에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해. 우리 엄마도 그만한 돈은 없어. 여보, 내가 제발 이렇게 빌게. 위자료 소송이랑 고소 좀 취하해 주라. 어? 그리고 당신 혹시 지금 돈 얼마나 있어? 그거 나 좀 빌려주면 안 돼? 나 진짜 돈 못 내면 감옥 간다니까? 당신 애들 아빠인 날 감옥까지 보내고 싶어? 어?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빌게. 제발 도와줘, 여보. 끝내 그놈은 사람들이 보든 말든 제 앞에 무릎 꿇고 빌기까지 하더군요. 제가 이혼하자고 말할 땐 세상 무서운 것 없는 인간처럼 행동하더니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자 무서웠던 모양이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 정말 10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놈을 내려다보며 커피를 한 입 마신 뒤 말했죠. 싫어. 난 당신한테 기회 줄 만큼 충분히 줬어.
그리고 뭐 애들 아빠? 애들은 지금 아빠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 당신이 하도 집에서 폐악을 부린 데다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나한테 손찌검까지 한 기억을 잊지 못해서. 근데 너 같은 인간이 아빠라고? 당신은 우리 애들한테 없는 이만도 못한 존재야. 어디서 아빠를 들먹여? 그리고 이건 언제 말해줘야 제일 통쾌할지 고민했는데 그냥 지금 말해줄게. 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아직 무릎을 꿇고 있던 남편의 귀에 대고 속삭였죠. 그 유부녀들 남편들이 누구한테 네 이야기를 들었겠니? 너 사람 제대로 잘못 건드린 거야? 이게? 왜? 또 치려고? 쳐봐 어디? 어디 죄값 한번 더 세게 감당해 볼래? 제 말에 남편은 주먹만 부들댈 뿐 아무 짓도 못하더군요. 저는 그놈에게 유유히 한마디를 남기곤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체대 나와서 헬스장까지 연 인간이 고작 한 일이 회원들 돈 뜯어서 겁박하고 아내 패는 일이었냐? 참 한심하게 산다. 그게 제가 법정을 제외한 곳에서 남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남편을 접근 금지 신청했지만 다행히 남편이 제게 덤벼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변호사 선임 비용마저 아껴야 했던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막판은 협의 이혼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혼을 진행하는 동안 저는 남편의 재산을 조회해 볼 수 있었는데 그놈은 대부업에까지 손을 댄 상태더군요. 이미 수중에 남은 돈은 바닥이었고 헬스장의 월세는 밀린 지 오래였어요. 그나마 신용불량자 신세는 면하고 있었는데 아마 시모나 시부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일만은 막고자 돈을 대주고 있는 것 같았죠. 이미 분할받은 재산은 0에 가까워 저는 대출로 인한 빚까지 분할되지 않는 쪽으로 변호사와 노력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가게 사정이 아니라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임이 인정되어 저는 제가 모아둔 돈만 고스란히 가지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제게 순순히 넘겨야 했고 저에게 큰 금액의 위자료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한 적지 않은 금액의 벌금을 물고 정가가 남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제대로 지급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달이 양육비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사기친 유부녀들의 남편들에게 전액을 배상해 줬다더군요. 별개로 이혼을 하며 남편에게 위자료 소송을 건 남편들에게 남편은 각각 따로 위자료까지 지급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제가 직접 만나 남편의 존재를 알려준 남편들 중 한 명에게 전화를 받아 알게 되었어요. 김혜정 씨 덕분에 뒷조사를 해서 제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도 지속적으로 바람을 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혜정 씨가 처음 남편분의 사기 행각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전 여태 바보처럼 아내에게 속고 살고 있었겠죠. 김혜정 씨 남편, 아니 전 남편인 박강우 씨는 양친의 집을 처분한 돈으로 우리에게 빚을 갚고 위자료까지 지급할 수 있었어요. 그 모친되는 사람이 우리를 일일이 찾아 무릎 꿇고 빌며 말해줬거든요. 우리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집까지 내놓았으니 제발 자기 아들 사기로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아무튼 좋지 않은 인연으로 뵙게 되었지만 감사했습니다. 저도 김혜정 씨도 이젠 혼자서 애들을 키우고 살아가는 몸이 되었네요. 부디 건투를 빌겠습니다. 저 또한 그분에게 응원의 말을 전한 채 통화는 끊어졌습니다. 한동안 형님의 집에서 머물던 저는 위자료로 받은 돈과 그동안 모아놓은 돈, 그리고 대출을 더해 아주 작은 전셋집을 얻어 나오게 되었어요. 이사를 하던 날 저는 형님에게 진심을 담아 한 번 더 감사 인사를 전했죠. 형님, 그만 우세요. 저 고작 걸어서 10분 거리로 가는 건데 누가 보면 다른 나라로 떠나는 줄 알겠어요. 그냥 동서가 대견해서 그러지. 내가 집만 더 넓었으면 여기서 그냥 살라고 하고 싶은데 동서랑 애들이 불편해할까봐 잡지도 못하겠네. 고생 많았어 동서. 이사 가서도 우리 애들 데리고 자주 만나자.
서로 집에서 밥도 자주 먹고. 네, 당연하죠, 형님. 형님 아니었으면 갈 곳도 친정도 없던 제가 지금 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애들 데리고 쉼터 같은 곳을 전전하고 있었을지도요. 그리고 형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면 그놈이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모습도 못 봤겠죠. 형님, 전 비록 결혼에는 실패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애들과 형님이라는 귀한 인연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10년간의 세월은 허투루 낭비한 세월이 아니었다는 게 증명되겠죠. 앞으로 평생 형님에게 이 은혜 갚으면서 살아갈게요. 은혜는 무슨, 자매끼리 그런 거 갚고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동서, 우리 그 지긋지긋한 집안 남자들한테도 벗어났는데 언제까지 형님 동서 할 거야? 우리 앞으로는 그냥 언니 동생으로 부르자. 어? 다음에 만날 땐 형님 아니고 언니라고 부르기야? 그렇게 저와 형님, 아니 언니는 그 일이 있은 후 1년이 지난 지금도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큰아들은 올해 언니네 딸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죠. 혜정아, 오늘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 때 반찬통 좀 가져와. 반찬통? 아유, 또 우리 줄 반찬했어? 그러지 말라니깐. 잘 됐다. 나도 언니 주려고 반찬 좀 해놨는데 그거 가져다 주면서 그 통에 언니가 주는 반찬 가져다 와야겠다. 너도 계속 우리한테 반찬 해다 주면서 뭔 나한테만 하지 말래. 근데 오늘 반찬은 내가 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이번에 전복장이랑 꽃게를 엄청 보내주셨어. 너 나눠주라면서 말이야. 다음에 우리 집에 너희 애들이랑 밥 먹으러도 한번 오라시더라. 작년에 너희 애들 몇 번 봐주신 뒤로 우리 부모님이 정이 드신 모양이야. 저번에 네가 보내드린 약과랑 냉동갈비도 잘 먹었다면서 꼭 식사 대접하고 싶으시대. 언니의 부모님은 마치 언니처럼 따뜻한 분들이세요. 최근 처음 정식으로 집에 초대받아 아이들과 함께 언니의 부모님 댁에 방문했는데 어머니께선 제가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 하나 못 건들게 하시더군요. 일하랴 애들 키우랴 혼자서 고생 많은 애가 왜 남의 집에서까지 일을 하려고 해? 자식 같은 네가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겠니? 우리 지영이도 집에 오면 내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랑 밥 먹고 편히 쉬다가 가. 언니의 부모님은 마치 딸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이라며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혹여 동정심에서 나온 빈말일지라도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해 저는 오래도록 그 집에 머물고 싶은 마음마저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아주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잘 지내? 그건 바로 전 남편의 전화였죠. 모르는 번호길래 받았더니 기분 나쁜 목소리가 들려 저는 그냥 전화를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힘새를 눈치챘는지 전 남편이 다급히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서 들은 시댁의 근황은 쌤통 그 자체였죠. 여보, 끊지 마. 왜? 뭔데? 당신 왜 양육비 안 보내? 나 계속 이러면 다시 소송 걸 거야? 미안해. 내가 최대한 빨리 마련해서 보내려고 노력할게. 여보, 애들 여자 혼자 키우기 힘들지 않아? 나 도박 끊었어. 정말이야. 사실 더 이상 돈이 없어서 하지도 못해. 내 헬스장 몇 개월 안 돼서 망했어. 헬스장에 소문이 다 나서 있던 회원들도 전부 환불하고 그만둬 버렸어. 보증금도 밀린 월세 때문에 거의 못 돌려받았고 이렇다 할 큰 경력도 없이 45이나 된 나를 트레이너로 채용하겠다는 데도 없어서 결국 부모님 집으로 내려와서 살고 있어. 살던 아파트는 어쩌고? 시댁집 팔았다더니 이사 간 집이 제법 넘나 보네. 그건 진즉의 경매로 넘어갔지. 나 이미 신용 불량자 상태야. 그리고 널낀 개뿔. 부모님도 방 2개짜리 9억 빌라로 이사 왔어. 가뜩이나 좁은데 형까지 여기로 들어와서 나랑 형이랑 그 좁은 방을 같이 쓰고 있어. 그 등신 같은 놈이 바람 피우고 이혼했으면 그 여자랑 끝까지 잘 살 것이지. 그 여자한테 돈만 잔뜩 뜯기고 빚만 얻어서 이 집에 들어왔다니까. 어쩐지
그 여자가 혼인신고 안 하더라니. 형 돈만 뜯어서 다른 남자랑 바람나서 살림 차렸대. 난 지금 겨우 낡은 헬스장 카운터 보면서 간간히 사람들 코치해주고 있는데 완전 박봉이야. 심지어 우리 형은 아직도 백수라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요즘 우리한테까지 밥 좀 해라, 청소 좀 해라 하면서 뭐라고 한다? 하루 종일 식당이라면서 남자를 셋이나 부양하고 있는데 어쩜 한 명도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는 인간이 없냐고 막 화내. 언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하더니 진짜 너무하지 않아? 나 이 집 너무 싫어, 여보. 당신 지금 애들이랑 살고 있지? 어디 살고 있어? 아파트? 빌라? 어디든 여기보다 나을 것 같다. 제발 나 좀 다시 받아주라, 여보.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와, 소름. 진짜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절대로 싫거든? 이 번호는 뭐야? 빚쟁이들 피해서 바꿨니? 아니, 알고 싶지도 않다. 그냥 2번 다시 나한테 전화 걸지 마. 내가 다음에 당신한테 연락할 땐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을 걸 때일 거야. 그리고 난 너희 엄마가 정말 싫은데 넌 자식으로서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너희 엄마 나이가 벌써 70 중반이 다 돼가는데 엄마만 부려먹기 미안하지도 않아? 하긴 네 엄마가 널 그렇게 키운 걸 어쩌겠니?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겠지. 아무튼 난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경기 일으킬 것 같으니까 전화 걸지 마. 알았어? 끊을게. 저는 그 길로 그 번호를 인생의 오점이라고 저장했습니다. 애들 문제로 어떤 연락이 오갈지 모르니 차마 차단할 순 없었거든요. 그러니 중요한 일 아니면 애초에 저장을 해뒀다가 미리 연락을 피해야지 싶었죠. 저와 언니는 결혼 생활을 할 때보다 더욱 행복하고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싱글맘으로서 회사 다니랴, 애들 키우랴, 애로사항이 많긴 하지만 남편과 시댁에 시달리던 걸 생각하면 지금이 100배, 1000배는 마음이 편하답니다. 엄마가 행복해지니 아이들도 그걸 느끼는지 요즘 저희 집엔 애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는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은인인 언니와 가족처럼 의지하며 씩씩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언니가 저를 도와줬듯 언젠가 언니에게 제 도움이 필요할 일이 생기면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 물론 남편 혹은 배우자라는 존재는 중요하죠. 내가 선택한 결혼이니만큼 결혼 생활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저는 책임감과 예정에 얽혀 현재를 버티고 계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과는 일찌감치 갈라서는 게 여러분에게도 자식들에게도 훨씬 옳은 일이라는 말을 말이죠.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제 남편 또한 순간의 쾌락인 도박에 빠져 저에게 본색을 드러내는 일도 없지 않았겠어요? 제 남편에게 아내란 또한 가정이란 그저 오락거린 도박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거겠죠. 그러니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부디 더 늦기 전에 현명한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 중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꼭 좋은 배우자를 만나 인연을 맺길 간절히 바랄게요. 똥차를 피하는 기운을 이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들께 제가 전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